화요일의 고정 코너 평화 공감입니다. 박현도 서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이 넘었네요. 네. 전쟁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러시아가 좀 시간을 좀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돼야지 유럽이 손을 들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스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러시아가 네. 끊어버리면은요. 그러면 유럽은 당연히 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테고,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서유럽이 지금은 독일도 그렇고 영국 같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또는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그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유럽의 겨울은 또 굉장히 빨리 시작하잖아요. 더 네. 추우니까.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막히면 사실 유럽은 굉장히 춥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뭐 동사 걱정도 한다라는 거는 네, 과장은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독일은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면 보통은 LNG 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독일은 그걸 받을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시설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LNG선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배기 때문에 네. 항구가 그런 그거를 네.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파이프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일로서는 최악이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인 것 같고 네. 한국에서도 뭐 유럽으로 오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비행 시간이 2시간씩 길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러시아 지역을 못 가니까 북극으로 가고 그러는데 네.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더 바람직하지 못한 더 슬프고 더 처연한 이런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뭐 본인들 생각에는 잃을 게 없으니까요. 어차피 지금도 힘든데 네. 또 시간을 끌어서 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갈 생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서구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란의 핵 협상을 좀 타결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유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에너지가 풀리면 네. 유가도 안정이 되고 가스 공급이 더 원활해지잖아요. 러시아가 끊는다 하더라도 대체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면에서 유럽에서는 이란 제재를 빨리 푸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결국 이란 제재라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요. 또 미국과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뭐 하루 이틀 된 사이도 아니고 지금 네. 같은 긴장과 갈등이요. 네. 해결이 잘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나오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말이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 전에 자신들한테 얘기했던 이란 제재에 대한 그 얘기하고 달리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어서 말이 달라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중동 아랍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을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네, 자기네 국가 이익이 더 먼저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기 예.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런 순서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이란 제재도 좀 빨리 타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반대로 또 이란 쪽에서는 선거를 좀 보고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뭐 이란도 급할 거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란이 네. 급하긴 한데 지금 오히려 뭐 그동안 힘들어 왔는데 2달 네. 못 견디겠느냐라는 그러한 심정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나 지금 서로 상충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좀 더 타결에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남의 전쟁을 통해서 타결이 된다는 건 좀 서글프긴 하지만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상황에서라도 좀 종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을 인정해 줘야만 끝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러시아로서는 최대한 많이 뺏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네. 유가는 안정이 돼서 100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산유국들, 중동 산유국들은 이러면 우리 돈 못 벌지 않느냐. 그래서 감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감산하면 유가는 더 또 위로 올라가겠죠? 올리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오는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곡식.
네, 빵 밀이요. 만드는 밀. 네, 예. 네. 이게 사실은 이 곡식의 그 국제 곡식 가격이요, 곡물 가격이 2011년 아랍의 봄 때 흉작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네, 네. 그때보다 변동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지금 2011,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곡식 곡물가 때문에 아랍 국가들 중에서 정정 불안이 생기고 소위 말해서 아랍의 봄이 생겼는데 민중 항쟁이 일어나고 네. 그랬죠. 네. 그걸 따진다면 지금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닐 정도로 그때보다도 지금 곡물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크거든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의외로 곡물가에 따른 정치 변동은 지금 현재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 상황이어서 그런가요? 근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멈추지 않는다면 네. 계속 가면 네. 양국에게 손해가 많고 타격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닌 아니죠. 것 같은데요. 네. 뭐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네, 받을 사람들이 수밖에 또 없고요. 죽어가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러시아는 힘의 논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8월 31일 날 지금 이란과 러시아가 핵 협상을 두고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죠.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전쟁의 뭐 향방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에 관계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토 문제나 뭐 전쟁 문제는 정말 첨예한 뭐 그렇죠. 국가 이익이 갈려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전쟁을 포기할 방법 또는 가능성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와서 또 어느 정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는 아마 압력을 아니 좀 저는 있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네. 거예요. 포기해야 되지 않나? 아니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러시아든 하여튼 네, 서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중동에서는 지금 서방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결국에는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한 거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도발을 했다. 나토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러시아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네. 자꾸 나토가 네, 러시아의 안보를 그렇죠. 위협한다라고 러시아가 판단하고 또 그런 상황이 될 전쟁까지. 걸 뻔히 알면서 네. 확장을 밀어붙였고 네. 밀어붙였으면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 어정쩡한 상태죠. 그래서 네. 이제 아랍 국가들이나 이쪽에서는 야 이거 우리 서방만 믿고는 할 수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하죠. 안 흔히 그래도 얘기하는 자주 국방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미국이 네. 나간다고 그러는데 네. 뭐 미국한테 의존을 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은 지금 서로 그 살아남기 위한 네. 다양한 전법으로 여러 국가들과 지금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좋은 기운으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운으로 넘쳐나고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국이 뭐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써야 될 돈을 군사비로 쓰고 그다음에 그게 뭐 권위주의건 뭐 부패했던 간에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런 가치만 더 강조되고 강요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편 줄 세우기 되고요. 네. 예, 너는 내 편 안 세면은 너도 내 적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국제 질서 속에서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지금 그런 줄에 안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쪽 지역은 이번 기회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면서 국가 발전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지역이 이 동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랍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너네하고 우리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중국과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해야 되는데 동아시아는 좀 그게 아니니까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전쟁 상황, 하여튼 전쟁을 벌이는 나라는 두 개지만 전쟁 상황이 이를테면 뭐 아랍 지역의 민주화 같은 경우도 더디게 하고 권위적인 통치자들, 독재자들의 힘을 또 강화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외부의 위기가 있으면 내부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봤자 그게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그거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목소리로 눌러버리니까 우리가 독재 시대에 흔히 그랬지 않습니까? 뭐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인권 얘기를 하면 안에서 전부 다 빨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국가 안보에 네. 어긋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있는데 지금 안에 내부는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현상들이 그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민주주의나 인권의 의식이 굉장히 좀 낮은 지역들인데 여기서는 더 그렇죠. 그럼 그 동네에서 아랍 뭐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조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를 꼽아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있었죠. 터키. 튀르키예. 예, 네. 튀르키예. 근데 튀르키예는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건 뭐죠?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튀르키예가 아주 가장 극적인 나라인데요. 네. 가장 모범적인 민주 국가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였었을 때도. 네네. 그런데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면서 튀르키예가 완전히 왕정 국가식으로 절대 왕정 국가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의 소위 맛을 봤다고 할까? 체험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민주주의로 가고 싶은 욕구도 꽤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일단 선거에서 못 이기고요. 민주주의 선거는 해요. 네. 근데 선거에서 다수당이 못 되고요. 그리고 이미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통폐합시켜 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대학교를 문 닫아버리고 교수들을 감옥에 가두고 기자들 대학교도 문을 그럼요. 닫고요? 예, 자기 세네요. 반대파에 있던 사람과 관계된 대학들 기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감옥에 집어넣고 삭탈 관직해버리고 공무원들은 그럴 때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적 뭐 압력이나 이런 건 조직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나토 국가잖아요. 네. 나토 국가인데 튀르키예에 대해서 뭐 제재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그러면 없어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뭐예요? 그거는 말이군요, 예, 그냥. 예, 교과서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우리에서 난민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캐나다로 다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난민으로 다 받아들여졌어요. 한국은 튀르키예 난민도 받지 않았던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전부 다 그 캐나다 쪽으로 다 많이 갔어요. 한국에 있던 튀르키예 사람들이 캐나다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또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능력 인정받아서 귀화한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아이들 출생 신고를 안 받아줘요.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왜요? 반정부니까 그냥 튀르키예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튀르키예 사람인데 출생 신고를 안 받아줄 정도면 누가 뭐래도 난민 자격이 그렇죠. 있는 여권 사람이잖아요. 갱신을 안 해주고요. 네. 어디 살았냐면 본국에 가서 하라 그런 거예요. 본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잡히죠. 목숨이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본국에 와서 여권 갱신을 하라는 것 자체가 네, 난민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워낙 난민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비율이 낮은 전 나라다 세계에서 보니까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니까요. 네. 부끄러운 단면이고 한국 정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여튼 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